우리나라의 가장 큰 인구 구조의 문제는 저출산이나 고령화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를 기록하면서 저출산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출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출산은 말 그대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OECD 기준 합계 출산율이 2.1명을 밑돌게 되면 저출산, 그리고 1.3명을 미만으로 초저출산 국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 0.7이라는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이 문제라면 출산율을 올리는 것, 즉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출산율이 늘어나 생산 가능 인구의 수가 많아진다면 나라도 유지되고 경제도 발전하며 나아가 노인 부양의 부담이 줄어들고 적정 수준 이상의 병력이 유지되면서 국가 안보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출산율의 증가가 낳는 긍정적인 결과의 일부분입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출산율이 오르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삶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021년 통계청 기준 국민 이전 개정에서 생애 주기 흑자는 약 27세부터 61세까지입니다. 분석해보자면 생애 주기 수지는 우리나라 국민이 태어나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와 노동소득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민들은 평균 27살까지 적자 구간에 포함이 되는데 이는 소득이 적고 소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창 성장할 시기이자 교육의 현장에 뛰어드는 17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적자가 최대폭을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세가 넘어서자 드디어 흑자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는 61세까지 약 30년 동안 유지됩니다. 61세가 지나면 다시 노동소득이 감소하지만 삶은 유지되므로 소비가 소득을 이기게 되고 적자 구간으로 재진입하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국민은 태어나서 약 30년 동안의 적자, 다시 30년을 흑자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세대별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0대는 그 어느 나라보다 과열된 교육열과 경쟁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 30대는 사회에 뛰어들어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맞닥뜨리고 내 집 마련과 결혼 준비를 위해 돈을 모으는 데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40, 60대는 부실한 국민연금제도로 인해 노후 마련에 힘을 쏟기에 부동산 공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들에겐 이중부양이라는 큰 부담이 존재합니다. 아래로는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고 위로는 7, 80대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합니다. 7, 80대는 어떨까요? 이 세대 역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대책이 없는 연금제도와 낮은 소득 대체율로 인해 남은 여생을 풍족하게 누리기에 무리가 있으며 이에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까 제가 말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출산율이 높아지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는 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장 아이를 많이 낳기 시작하며 그 세대가 성장하며 생애 주기 흑자를 기록할 때까지 30년 동안 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산을 하는 즉시 30년간 피부양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 또한 생산 능력이 없는 피부양 인구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간다 해서 바로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출산율의 증가는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시대에 더 큰 부담을 남겨주는 역효과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저출산을 권장하며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1900년대 후반만 해도 불도 많다를 외치며 아이를 적게 낳도록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반포주공 아파트 청약에 특별 공급을 받기 위해서 남성이 정관 수술을 해야 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선호하는 대신 경제성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눈부시게 성장하였지만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했고 현재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1980, 90년대 태어난 일명 밀레니얼 세대들은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을 권장했기에 이들은 비교적 형제자매가 적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컴퓨터, 인터넷 등 IT 분야와 과학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대중화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한두 명의 작은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가능했고 밀레니얼 세대들은 과학기술 성장에 맞춰 고학력 인재들로 성장하였습니다.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은 이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화이트칼라 직종을 선호했고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에 맞춰 워라밸이 잘 지켜지는 1차 노동시장을 갈구하였습니다. 결국 지방과 중소기업 중심의 2차 노동시장은 무직난에 시달렸습니다. 1차 노동시장은 노동시장의 10%만 수용하기 때문에 취준생이 넘쳐나고 2차 노동시장은 무직난에 시달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지요. 결국 밀레니얼 세대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은 이렇습니다. 30년간 부모의 온갖 지원과 고학력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달려왔지만 여전히 살기 힘든 이 세상과 마주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출산에 대한 생각도 사그라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부모와 똑같은 길을 밟을 자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성의 경우
출산을 하게 되면 경력 단절과 출산 이후에 저임금 단순 노동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출산을 할 경우 가계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인데 이는 부부의 모두의 관점에서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자녀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은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 물어본다면 남녀 간의 젠더 갈등,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옛날부터 진행되어 온 이러한 범사회적인 체제들이 복합적으로 적용하면서 이러한 상황까지 온 거라 봅니다. 저출산이 지속되어도 국가가 안 무너지고 출산율이 올라도 30년 이상은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어지는 이런 진퇴 양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방안은 출산율이라는 수치에만 집중하지 않고 사회를 이루는 체제를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합니다. 양육비 지원, 1억 원의 지원금, 이러한 금액적인 부분도 소중하겠지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가장 큰 방안은 아니라 봅니다. 이러한 것보다는 우리가 증가하는 출산율에 버틸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제도와 같이 부실한 제도들을 고쳐나가며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낮아지는 출산율에 대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프랑스와 같이 다인종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한민족 국가라는 성향이 강했는데요. 점차 인구가 줄어들며 외국 노동자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다인종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과의 통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제도와 체제를 하나하나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